거의 시장이 이제 미술품 같이 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얘를 갖고 있으면 그래 또 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희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중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막 폭락을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네. 대중들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끼리만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잘 폭락도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규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방법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부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참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집 사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도 하시고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까지 하시는 이제 김사부님 모시고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전망 그리고 내년도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네.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예. 뭔가 좀 되게 예. 슬림해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몸 관리는 요즘에 예. 또 트렌드니까. 아, 예. 열심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네, 뭔가 좀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예. 그만큼 약간 이 부동산 시장이 또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이게 보면은 그렇죠. 한 번씩 이게 네, 나오실 예. 때마다 네, 막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 예, 내려갔다 예. 막 지금 그렇죠. 이러고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이제 가장 최고 이슈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 그렇기 예, 그렇죠. 때문에 이제 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냐 이거에 예. 대한 궁금증이실 것 같은데 우선은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인하한 거. 예.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평가를 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미뤄졌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 침체돼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끌어올릴까라는 대책을 세우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린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됐다고 해서 부동산을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가 돼도 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근데 이런 부동산이 좀 과열되는 느낌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동산을 좀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지금 안 벌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선반영이 이미 좀 됐다라고 그렇다고 할 좀 수 보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선반영이 좀 너무 좀 강하게 된 것 같아서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하는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가 이번에로 끝이 아닌 거잖아요. 어찌됐든 뭐 그렇죠. 계획상으로는 뭐 더 가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약간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경기를 조금 이제 경기가 조금 안정적인 네. 상황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놓여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봤지만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일어나면 그 모든 사람에게 결국 또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침체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상승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그런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집값을 좀 이렇게 좀 누르려고 하는 것들을 막 계속 그렇죠. 내보내고 네,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도 막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뭐 추가 규제 같은 것들을 계속 할 것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네.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간 부동산이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아직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냥 작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네. 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시각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져요. 그럼 뭐 올랐다가 좀 내려갔다. 올랐다 그렇죠. 내려갔다.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사이클이니까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되는 거 아니라 쭉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이제 쭉 어느 침체하고.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쭉 어느 정도 갔다가 그러니까 굳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사이클 상으로는 한 4개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텀을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복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지금하고 그렇죠. 23년 예, 예. 뭐 초에 쭉 올라가다가 8월부터 해서 또 이게 좀 이렇게 규제 나오면서 또 잠잠했다가 예, 예, 다시 예. 또 올해 또 뭐 2, 3월부터 또 천천히 또 올라가면서 예, 또 예. 7, 8월 막 폭등하니까 다시 또 이제 규제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네. 대중들이.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도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정책만 내놓으면 굉장히 시장에 빨리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특히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더 빨리 반영되는 이런 모양을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선으로 조절해야 될까 조금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 경제를 위해서는 조금 뭐 인하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이 좀 약간 좀 과열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미국에서 0.5를 내리니까 같이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강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좀 명분을 좀 만들어준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게 그냥 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면 돼요. 그냥. 그렇죠. 예. 네. 금리를 낮아져도 비율을 확 낮춰버려가지고 이제부터 40%밖에 안 해줄래 이래버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부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뭐 투기가열지구 뭐 조정대상 지역하면서 뭐 계속 그렇죠. 사실상 그게 LTV를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 잡히면 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데까지도 이제 정책을 쓸 거라고도 혹시 예상을 좀 하시나요? 그거는 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전 정권과 굉장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정책을 보면서도 절대 이전 정부와는 똑같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정책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비율을 낮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게 이렇게 어떤 뭐 보여집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LTV를 좀 뭐 낮춰주겠다. 근데 그런 거나 이제 뭐 소득 대비 DTI니 뭐 이런 걸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난 정권에서 그런 걸 좀 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은 그런 거 우리 안 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랑은 뭐 약간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또 극단적인 대출 규제 같은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사실은 조금 이제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많이 보여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전세 대출이잖아요. 전세 대출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소유자가 바뀌면은 그럴 때 이제 전세 대출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는데 그때 들어오는 전세 한마디로 이런 거 갭투자. 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은 부동산을 도대체 알고 있는 건지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사실 좀 전문가들한테 뭐 좀 조언을 받고 있는 건지 굉장히 황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부동산을 모르긴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이번 정권은 과거 정권과는 다른 걸 하겠다. 결국 똑같이 헛발질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하여간 다른 모양을 갖고는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약간 왼발잡이다. 저번에 오른발잡이고 어차피 헛발질하더라도. 그렇죠. 약간의 어쨌든 그건 약간 정책 철학 같은 거죠. 어쨌든 국정 운영 그렇죠. 철학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이 영향을 확실히 준다고 보세요. 어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뭐 정확하다, 뭐 틀리다 이걸 떠나서 시장에는 확실한 영향을 주고 어떤 수요를 좀 낮추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도 올라가고 이제 그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세에 대한 거를 많이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이제 쉽게 따라오질 못하니까 매매 수요도 좀 잠잠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투자 수요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투자 수요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투자 수요가 아니라 뭐 갭 투자라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뭔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로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걸 모조리 다 갭
갭투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수요자도 내가 들어갈지 미리 사놓는다 이런 개념도 그런 거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조차도 전세가 안 받쳐주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당연히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는 있죠. 확실히. 그러면은 지금 그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디딤돌 대출을 뭐 네.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TV를 막 줄여버리고 네. 반공제 안 하는 거 반공제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천만 원 대출을 막 줄여버리는데 이걸 뭐 당장 뭐 내일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발표했다가 막 네, 시장이 네. 막 혼란되고 이러는데 네, 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약간 서민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까지 규제하는 거라면 지금 네. 상황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정부가 보는 건지. 꼭 그런 거보다 아니, 심각하다라기보다도 네.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많이 앞서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그 마지막 길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 거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 그 중간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예, 다 부동산 할 생각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의지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돈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경기도 나빠지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경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은 그건 잡으려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폭등도 원하지 않고 폭락도 원하지 않고 그렇죠. 예, 완만한 뭐 상승 유지 그렇죠. 정도를 원하는데 예, 예. 지금 어찌됐든 간에 막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럼요. 그럼 예, 최근에 한 5, 6, 7월 이때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특정 지역들은 막 폭주를 하는 그런 느낌까지 네, 왔었는데 예. 그 어떤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 최근 한 3, 4개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일단 많이 떨어져 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져 줬고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사도 살아갔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금리도 조금 낮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또 더 중요한 게 금리가 앞으로 또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정부가 대출을 많이 또 풀어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원래 이제 다시 지금 담보대출을 1주택만 돼도 담보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원래 1주택자도 처분 조건 아니면 담보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풀어준 거죠. 그러니 이제 가격은 떨어졌고 살 수 있는 이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좋아졌고 또 사람들의 또 지식은 좀 많아졌으니까 옳거니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9월, 10월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기준은 이제 확 떨어졌는데, 그럼 이건 약간 일종의 지금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이 사는 타이밍이 좀 끝났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가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예. 그냥 정책 때문에 잠깐 눌렸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뭐 정책 때문에 눌린 건데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몇 개월 갈 거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좀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사이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되게 망설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너무 올랐는데 네. 이제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 이제 뭐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은 실거래가 찍힌 거랑 호가를 보면 또 그걸 너무 여실히 알 수 있거든요. 실거래가 찍힌 거만큼 호가가 나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더 높게 내놓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나는 실거래가 뭐 예를 들어 6억 5천에 찍혔다. 그러면 6억 7천 8천 내놓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면 경신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벌써 많이 올랐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마침 망설이고 있는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규제까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망설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좀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김 사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좀 텀을 가지고 약간 상승과 하락이 어떤 좀 반복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한 내년 3, 4월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고 또 약간 그렇죠. 좀 지켜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야 되는데 호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또 그렇죠. 따라 사고 이러면서 또 약간 또 다시 상승세로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랑 같은데 호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호가는 떨어진다. 호가가 떨어지죠. 거래량은 다시 회복되고. 호가가 떨어지죠. 호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이제 매수세가 잘 안 붙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호가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한 짧으면 한 4개월, 좀 길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떨어진 호가에 매수세가 붙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조금 조정받은 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우려하거나 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데들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예. 이게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그렇죠. 나머지 지역들은 또 그러니까 조용한 곳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막 규제는 엄청 강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안 올랐는데 왜 우리 동네 규제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예. 아주 특정 지역들만 계속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라는 게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좀 그래도 저긴 너무 높으니까 좀 옆으로 가야 되겠다 했고 네, 좀 예. 퍼진다고 보세요? 퍼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지금은 좀 봅니다. 어렵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세장의 구간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세장이라는 건 매수세가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수세가 많지 않죠. 넓지 않죠. 그 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은 매수세들이 아주 핵심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까지 퍼져나갈 것이 없는 상황인데 핵심적인 것들이 또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잡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니까는 뭐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왜 그걸 잡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지금 대출을 좀 막 조이는 거잖아요. 이게 나머지 세금이나 이런 걸 좀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비싼 집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들일 텐데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 대출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민들이 더 규제당하고 약간 부자 동네는 좀 덜 규제당한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막 압구정, 잠실 이런 데 막 신고가 막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건 조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거는 사실 그건 참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 세계가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극화되는 거를 너무 강력하게 막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침체되고. 동력이 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냅둬 버리면 자꾸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이런 건데 그건 전 세계의 고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데 딱히 해결책이 뚜렷하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의 좀 예.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랄까요? 뭐 최상급지라고 뭐 굳이 부르는 동네들이 어쨌든 뭐 규제와 상관없이 또 막 계속 또 막 가고도 있는데 이 분위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정책이 뭐 나오면 좀 뭐 분산이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은 조금 있죠. 근데 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좀 다른 쪽의 측면에서 좀 그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돈이 이제 부동산에 그리고 고가 부동산에 쏠리는 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거의 시장이 이제 미술품 같이 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얘를 갖고 있으면 그래 또 사더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희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막 대중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막 폭락을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대중들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끼리만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잘 폭락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규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라기보다 새로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그런 대상이 다른 것도 생기는 경우 그렇다면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역설적으로 뭔가 부자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안전자산이 여러 개가 있다면 좀 딴 데도 갈 텐데 다 없고 지금 내가 봐도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신축 뭐 핵심 지역에 막 그 대형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다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좀 다른 데를 열어줄 만한 데가 사실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좀 풀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열리면 좀 모를 텐데.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그 상업용 부동산 쪽이죠. 근데 마침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말씀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는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주거용 이런 거의 부동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뭐 그냥 FM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FM이라는 것은 FM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상업용 부동산도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매수할 수 상업용이라 있는. 하면 이제 뭐 빌딩 같은 걸 얘기하시는 뭐 거죠? 빌딩도 그렇고 조그마한 조그만 부동산 그냥 뭐 소규모 빌딩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약간 수도권 쪽으로 가면 한 10억대 뭐 서울 같은 데는 막 20억대 그러니까 최하가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이 올랐긴 해도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더 오르거든요. 이제 과거 사례 같은 걸 봐도 그렇다면 지금 거의 오히려 올랐다고 해도 매수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비주거용 쪽은 사실 뭐 완전히 이쪽은 뭐 규제가 뭐 딱히 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익률 가지고 판이니까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이제 고민하는 게 집값이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걸 팔고 차라리 그냥 좀 어디 좀 이렇게 많이 좀 눌려 있는 뭐 급금에 나오는 건물 같은 거 사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 좀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들도 약간씩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공격적인 분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그런 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금매 찾지 말고 그냥 좋은 거 사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타이밍에 사면 좋아요. 무조건 이 타이밍에 그냥 좋은 상업용 부동산을 사면 그게 훨씬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 타이밍에 비싸게 살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냥 이 타이밍에 시세대로 그냥 좋은 걸 사기만 해도 이제 나머지는 시장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럴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 말은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하가 좀 추가적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과거의 사례도 봤을 때 뭐 최소한 과거 정도까지 금리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고 막 이렇게 주거용에만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상업용으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도 별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걸 이렇게 느끼면은 야 지금 가야 돼,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더 오른다는 얘기니까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이제 집을 뭐 두 채 뭐 이렇게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팔아가지고 지금 막 뭐 소위 말하는 반포든 뭐 이런 데 막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잡아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좀 많이 오른 가격이지만 그래도 뭐 좋은 입지를 사놓으면 나쁜 거 아니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이지 않은 영역이고 약간 정책이랑도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약간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한계치의 금액이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가 거의 뭐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 이상은 또 뭐 사업이 잘 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5억, 20억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구간이 상단에 있는 집들이 막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가 가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벌어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좀 따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는 좀 애매한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제 대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이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매수세가 망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윗급으로 가면은 사실은 매수세라는 게 이런 거 영향을 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조금 다른데 뭐 굳이 뭐 매가로 선을 긋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한 35억 이상 이 정도 선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하는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받죠. 것이고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사이클의 것이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상 이제 그냥 수집품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쪽 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말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어쨌든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가 상승하면 어쨌든 시장에는 이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전세가 어쨌든 계속 올라는 가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라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전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제 둘러봐도 느끼는 건데 전세자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전세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규제 때문이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이제 얻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조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을 쉽게 얻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주춤하게 되고 전세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매가도 못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미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세가가 매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현상도 당분간은 조금 좀 잠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연말 연초는 조금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예, 분위기가 있는 있는데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정말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가 좀 공부하기는 되게 좋은 때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잠잠하니까 네. 뭐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렇죠. 뭐 자꾸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그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금방 또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고 하면은 이 가격에 이런 비교할 시간도 굉장히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때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해두고 좀 임장도 좀 다녀보고 비교도 해보고 하기엔 아주 좋은 때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가 이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는 어찌 보면 약간 경기가 좀 이렇게 침체로 가니까 좀 이렇게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고 또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 이제 구조조정 엄청나게 할 것이다. 실제 막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번이 이제 약간 사이클의 끝이다. 약간 반등했지만 이제 끝나서 이제 약간 좀 장기로 이렇게 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는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뭐 이제 일반적인 경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갈 네.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뭐 각 지방의 핵심적인 데들 이런 데들이 결국 차지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게 뭐 많이 높게 뭐 정확한 그러니까 핵심적인 데를 어디까지 보내야에 따라서 그걸 뭐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낸 통계는 없지만 제가 그냥 체감하는 정도의 통계는 한 20에서 30%를 넘지 않아요. 네. 그럼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20, 30%에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는 어딘가를 사고 싶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은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 뭐 그중에서 좀 대단지 신축급 뭐 이런 것들로 좁히면 뭐 더 적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기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약간 상위 소득자 자산가들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이 대출 규제가 2년, 3년 막 계속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연말에 좀 했다가 연초 되면 또 풀리고 왜냐면 또 내년도 또 은행 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맞아요.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내년에 정책 자금을 또 55조를 또 추가로 또 푼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 특히 이제 대출 규제 쪽이 그 연초 가면 또 다시 좀 풀리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번에는 또 추가 규제를 막 계속 좀 하면서 좀 더 끌고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집 사내 만해를 막 결정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헛발질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방향은 정했다고 보여져요. 예, 부동산 경기 봐가면서 대출은 풀겠다. 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거를 대출을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헛발질을 해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출 규제는 일단은 부동산 경기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 자금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선별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요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난 정권에서도 어쨌든 대출 규제를 막 했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막 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규제하면서 풍선 효과도 막 일어났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규제를 했는데 시장은 또 반응을 못 한다. 그럼 과거랑의 어떤 좀 차이점은 이미 집값 자체가 절대값이 높아서인 건가요?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좀 보세요? 그거보다는 제일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사람의 인구가 그 사이에 확 줄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줄었냐.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전에 그 강세장을 통해서 거기에 아직도
돈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부동산 그 최고가 뭐 경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도 부동산을 갖고서 아직도 자기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인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잘못 산 부동산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단 다 매수세에 참여할 수 없게 다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매수세라는 거는 일단 이전 장의 강세장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네. 예, 그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시장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당연히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로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할 수가 없고,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 돈이 빠져나와야지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실 지금 막 집을 사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막 상승장 때도 그냥 1주택만 유지하셨거나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그렇죠. 뭐 지금 뭐 하는 예. 거지. 그때 예. 다주택이신 분들은 뭐 지금 뭐 딱히 그렇죠.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나이대들을 봐도 예, 뭐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네. 뭐 사회생활을 좀 시작했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여건이었거나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이제 처음 갖는 예, 이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세대들이 많고 뭐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극소수의 좀 극소수라고 얘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난 강세장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고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이나 1주택을 네. 유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당연히 적죠. 수가. 네. 예. 그러면은 이 어떤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된 상황이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공급 쪽도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막 기사 나오는 거 보면 88 대책 나오고 나서 네.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사실 그렇죠. 이번 정부의 어떤 대다수의 정책들은 발표를 하고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하지만 네. 바뀌지가 않는 게 그렇죠.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라면은 지금 앞으로의 어떤 공급 이런 것도 지금 될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것도 좀 사실은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이전 정권이랑 네. 딱히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전 정권은 공급이 없는데도 공급이 충분해라고 우겼고 네. 이번 정권은 공급은 진짜 없네라고 인정만 하는 것만 달라요. 근데 공급을 예. 할 방법이 딱히 없다 이런 건 똑같고. 예, 공급이 없는 건 맞아요. 똑같이.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문제라는 걸 그 인정하는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이제 수요에서 결정이 되고 네. 공급은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뭔가 한쪽에서라도 만약 달라진다라고 하면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전과 다른 건 수요 쪽에서 하여간 약해서 지금은 예, 그렇게 약한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24년, 25년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뭐 인허가 물량, 뭐 착공 물량이 나오는 거지만 네. 사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정말 착공도 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27년, 28년에 공급 정말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뭐 약간 중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뭐 확실하게 좀 악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해결 방법이 딱히 없는 거 아닌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해결 방법이 딱히는 없어요. 그런데 네. 그나마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네.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인데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헛발질을 자꾸 많이 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들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새로운 지역들을 자꾸 선정만 하려고 그래요. 인허가만 자꾸.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니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3기 신도시가 딱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3기 신도 지어가지고 공급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이번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뭔가 그런 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풀어줘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여기도 재개발해줄게, 여기도 재개발해줄게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또 할 얘기가 하나 네. 있는데 이 공급 부분은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이 비아파트를 좀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왜 비아파트를 활용할 생각을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진짜. 공급 부족할 때는 예. 항상 오피스텔 규제 풀고 막 도시형 생활책 짓고 막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비아파트를 풀어주면 부동산 자극해가지고 또 가격 또 올라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풀어줬다고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막 빌라와 오피스텔에 막 사람들이 막 쏠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걸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를 굉장히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들을 그러니까 아파트로 더 많이 쏠려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파트로 쏠린 거를 빌라와 오피스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그놈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뭐 무서워하지 말고 막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세 사기도 또 방법이 있거든요. 전세 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의무화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네. 예,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 놓을 때는 보증보험을 의무화시켜서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 보증보험을 지금은 이제 세입자가 낼 수도 있고 주인이 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한 3자가 만약에 정부가 네. 이제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다면은 보증보험을 정부가 3분의 1, 세입자 3분의 1, 주인 3분의 1 셋이 내면 돼요. 나눠서 내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전세 사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수요를 세입자 입장에서도 걱정 없이 빌라 오피스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로 쏠리는 전세 수요를 갖다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새 빌라 사면 뭐 혜택을 주겠다, 뭐 새 오피스텔 사면 혜택을 주겠다, 자꾸 왜 이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이 이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사실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분양가를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사줄 사람이 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또 다주택 규제랑 또 엮이는 것 같기도 좀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업자 입장을 얘기하신 거고 저는 이제 건축업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빌라. 기존의 빌라와 빌라라도. 기존의 오피스텔 네.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존의 빌라와 기존의 오피스텔을 풀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주택수에서 제해 주는 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주택수에서 제해주고 보증보험 한도 126%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보증 한도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대신 전세 보증보험 다 가입시켜주고 활동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돼서 기존의 빌라와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좀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막연하게 전세 사기 이런 게 너무 겁이 나셔가지고 그냥 빌라 살던 분들이 막 아파트로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우선 좀 돌려놔야 된다. 신축 짓는 건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신축은 굳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라와 오피스텔이 신축이 늘어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 다들 아파트 사는 걸 원하는데 빌라 오피스텔들 자꾸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빌라 오피스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기 전 단계로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쾌적하게 그래도 비교적 쾌적하고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더 짓는 거는 사실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웬만하면 자꾸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짓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들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사실 빌라 오피스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뭐 약간이라도 좀 상승하는 뭐 기미를 좀 만들어 줘야 그래야 뭐 그렇죠. 거래도 되고 뭐 안에 전세 살던 분들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여기 이 시장은 뭐 초토화됐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그렇죠.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사지도 않고 그렇죠. 팔리지도 않고 예. 전세는 전세대로 묶여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같은 사람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데 전세라도 한번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너 말리죠. 큰일 너 왜 그러냐 미쳤냐 이게 다 말린단 말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기존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 있던 전세 입자는 어떻게 나올 거면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이 거래를 꽉 막아놓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새 빌라 새 오피스텔 가면은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어떡하냐고요. 그 새 빌라 새 오피스텔도 이제 지나면 또 구축이 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제 그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전세 금액이 있으면 그걸 좀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뭐 좀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도 조금 좀 열어주든지 예,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요와 어떤 뭐 임대인 간의 이 매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쪽이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 쪽 전세 수요는 계속 뭐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급도 좀 그런 부족하니까. 건데 맞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일단 정부가 눌러놓은 상태죠. 네.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전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자극하지 않겠지만 네. 이거 항상 이제 불씨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언제든 간에 아파트 전세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불씨로는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공급 쪽은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유일한 기대는 빨리 3기 신도시 빨리 해라. 뭐 이거 말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사실은 뭐 그 좀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면 재개발 조금씩하면 또 멸시라고 하면 예, 또 집 부족하다고 난리가 맞습니다. 나니까. 맞습니다. 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우리가 여기가 뭐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건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부동산 결국은 약한 흐름으로 가든 강한 흐름으로 가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공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그런 집들은 완전히 부족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국민들 네. 보고 그냥 뭐 낡은 집에 가서 살으라고 뭐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조금 더 좋은데 전세 간다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막기는 참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쉽진 않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제 신축 효과는 계속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신축은 맞습니다. 사실은 신축 효과는 계속 된다고 볼 수밖에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SNS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신축이 좋다는 게 이제 더 잘 알려진 거죠. 예, 옛날엔 모르고 살 땐 그냥 몰랐는데 네. 지금은 신축이 좋다는 게 이제 너무 잘 이제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유모차 밀면서 약간 그 신축 단지의 그 조경 그 배경으로 막 사진 그렇죠. 찍는 것도 많고. 그렇죠. 요번에 또 이제 불꽃놀이 하면은 이제 네. 막 올라오거든요. 우리 네. 집에서 보는 불꽃놀이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막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약간 좀 더 막 갈망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유모차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산등성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네. 요즘은 어떻게 짓냐? 요즘은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그렇죠. 짓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산등성에 져도 다 평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산등성이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모차가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 잠깐 맞아, 방실에다 맞아. 큰일 난단 예전에 말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떻게 하면서 막 잡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옛날 아파트란 말. 지금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아파트들이 네, 네. 서울에도 뭐 엄청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크게 불편하게 안 느꼈다는 거죠. 그 산등성에 살면 그러는 거지. 뭐 유모차 붙잡고 있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평지라는 걸 이제 아는 그 순간부터 이 유모차를 들고 있고 뭐 이제 알 때 이제 꽉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야 신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산등성의 아파트에서는 절대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이런 시대도 바뀌었고, 뭐 국민 소수도 바뀌었고, 이제 선진국이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뭐 낡았냐 이걸 떠나서 그냥 뭐 이제 그냥 현재를 사는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정부가 뭐 약간 용적률도 풀어주고 막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논의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제 기존에 많이 진행된 데들을 좀 진행을 좀 더 할 수 우선이라도 있도록 좀 빨리 하게. 그런 데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단 정부의 정책 자체를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많은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뭐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만 희망 고문에 가깝거든요. 언제 뭐 말로는 정부 말로는 5년 안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왜 기존의 재건축은 왜 못 하고 있냐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걸 자꾸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힘쓸 시간에 기존에 잘 재건축 재개발 많이 진행된 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생각하는 쪽에 좀 더 머리를 모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형평성과
좀 이런 걸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다 있죠. 보니까 좀 이제 얘네만 해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기 신도시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쭤보면은 어쨌든 지금 선도지구 발표 뭐 이제 얼마 안 남고 막 했는데 선도지구에 된 곳들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우선. 이제 최종적으로 새 아파트를 만드는 데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는 봅니다만은 네. 일단 선도지구를 하고 그 선도지구에 힘을 실어줘서 거기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일단 빨리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네. 놓이게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거의 특성상 항상 이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성공을 또 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당첨된 곳들은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그 게 정도까지는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맞아요. 가격은 올라요. 가격은 그러니까, 오를 수 있고. 가격은 확실하게 오른다고 봐야 입주까지는-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 입주하는 것까지는 3기 신도시와 별 다를 게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것도 역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실 선도지구는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뭐 한 12,000세대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한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한 90%는 또 기약이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게? 그렇진 또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선도지구가 되면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호재는 맞습니다. 분위기는 사실은. 좀 확 예, 올라가겠죠. 그럼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빨리 되지는 않는다는 거 다 아니까 어쨌든 선도지구가 이제 되니 우리도 이제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준. 그러니까는 오히려 얘네니까는 우리는 뭐 아주 멀었으니까 이제 틀렸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지금 분당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더 넓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평촌, 산본 뭐 다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중동까지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까지도 그런 긍정적인 신호는 퍼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도지구 발표가 난다고 해서 뭐 이제 나머지 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입주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네, 예. 좀 활기를 띨 네, 예,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3기 신도시든 뭐든 이런 것들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유의미한 공급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럼 기다릴 건 3기 신도시밖에 없는 건가요?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빨리 될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예, 관리처분 인간한 재개발 재건축 그 정도죠. 그 정도 외에는 신축으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관리 처분 난 거를 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신축이다 지금 당분간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맞죠. 방법일까요? 예, 맞아요. 뭐 당분간은 마지막 신축이 맞죠. 예, 서울에 이제 그런 땅이 없고 서울은 네. 이제 거의 완전히 거의 그런 땅이 없고 수도권 일대는 땅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곳이 이제 그런 섹터들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분양했던 뭐 영통 같은데 네. 뭐 그런 데들이 이제 섹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신규 분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섹터들이 수도권도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 외에 신축으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어쨌든 뭐 입주가 뭐 많지는 않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강동에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련 해가지고 이제 입주가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막 요즘에 뭐 점등식이니 뭐 이러면서 막 이미지가 막 돌아다녀요. 지금 스카이 뭐 라운지 그 게스트하우스 그러면서 막 사람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할까요? 뭐 부작용? 뭐 그래서 이제 전세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요새 내용을 한번 봤더니 저는 사실 아무래도 전세가 그렇게 많이 공급되는 것은 여태까지 사례로 봐서 흔들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흔들릴 거고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조금 매수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봤더니만은 이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이미 그렇게 전세 대출 담보 대출을 해주려고 은행에서 벌써 돈을 다 준비해 놨대요 미리. 예, 그래가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대책과도 거의 무관하고,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뭐 소유권이 변경되고 본인이 담보 대출 받는 경우 그런 게 오히려 제한이 된대요.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세 맞추는데 그 전세자 대출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출이 다 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아니,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 동네 12,000세대가 들어오면 아, 전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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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예. 못해도 한 5, 6,000세대는 뭐 나올 텐데 네, 그렇게까지 나오면 어쨌든 주변에서 뭐 전세가 막 쫙 빨려 들어가면서 예, 예. 주변 시설 막 흔들고 뭐 이럴 텐데 예, 예. 지금 약간 그게 보여가지고 이 정도 수준인 건지 네. 아니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떤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수준으로 봐서는 사례들로 봐서는 그럴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준비된 내용 같은 거를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사례들이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좀 있겠다. 잠깐이라도 뭐 몇 네. 개월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그랬고 네. 고독 그라시움 입주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독 그라시움 같은 때도 그것도 이제 강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입주를 네. 했잖아요. 입주를 했는데 그것도 잠깐만 흔들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랬냐면 그때 마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대출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소유자들이 각 원하는 전세 금액을 다 따라가 주는 거예요. 대출이 잘 나오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전세 문제가 거의 잠깐 흔들리고 그냥 바로 방향에 바꾼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도 뭐 전세 대출을 뭐 더 해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뭐 극적인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이렇게 물량이 나올 때는 잠깐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때는 많이 있어 왔으니까 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어쨌든 뭐 좀 물량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신용 대출, 전세 대출 받아서 이제 시세를 또 따라가 주고 또 거기다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이사 들어오는 뭐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조금 확실히 좀 이게 충격이랄까 이게 좀 더 적어진 것 같기는 해요. 강남 쪽에서 입주했을 때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크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조금 이런 식으로 갈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 12,000세대는 워낙 이제 큰 세대이기도 하고 뭐 유례가 없는 세대이긴 하니까 아무래도 잠깐이라도 흔들릴 때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좀 다른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을 관통하는 거는 결국에 네.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좋더라. 그게 뭐 실적도 이미 입증도 됐고 투자 네. 결과 같은 것들도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러 채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정리해서 합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래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다주택자지만 뭐 정말 그야말로 그냥 뭐 10채, 20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다주택자는 아니고 똘똘한 다주택자죠. 네, 그러니까 두세 채? 똘똘한 애들을 한 뭐 이제 몇 채 정도 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2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네. 일단 똘똘한 2채를 기본으로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입주권을 매입해서 네. 새 아파트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 전략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여쭤보면 뭐 20억이 있는데 네. 10억 이렇게 가는 거가 난지 아니면 사람들이 또 20억 하면 또 10억 대비 집이 어쨌든 확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맞아요. 많으면야 당연히 예, 뭐 예, 예. 달색하면 되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금액대가 두 가지 큰 변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낫냐, 합치는 게 낫냐 이게 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본인이 앞으로의 그 이제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쓰면서 사는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사는 인생보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막 잘 쓰고 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부자죠. 자산가? 예, 그냥 돈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는 이런 그냥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돈을 잘 쓰면서 사는 부자가 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도에 뭐 7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하나 했다. 네. 그래서 뭐 70억을 했더니 80억이 되고 90억이 됐다. 그러면은 뭐 부자는 부자잖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본인이 다
달라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대출까지 했다 그러면 대출만 계속 이자만 내면서 사는 그렇죠. 그 삶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쯤 돼서는 좀 돈을 잘 쓰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결국에 실거주용 집에다가 자산의 대부분을 넣으면 넣을수록 말씀하신 거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집만 좋지 예, 뭐 예. 나머지 그렇죠. 생활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내가 사는 집에 또는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이제 그거의 상승을 바라보는 이런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사실 실제로. 한 채를 아무리 잘 사가지고 네. 이렇게 뭐 막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소수고 네, 그리고 네. 진짜 대부분은 내 거 오르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가니까 네. 이걸로 어떤 유의미한 인생의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는 않죠. 어렵죠. 어렵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럼 더 좋은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네.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만을 자기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건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반포를 샀는데 지금 압구정동이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동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압구정동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이런 고민을 또 또 하면서 대출 받고 막 예, 어떻게 하면 보내고 또 무리하게 대출 받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네.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본인의 이제 그런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제 거주할 집과 내가 좀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를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럼 지금 김 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이제 내 집 마련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네. 조금 더 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지금 없는 분들은 우선 네. 내 집 마련 하나가 이제 가장 최우선 목표이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은 좀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 조금 공부해서 조금 좀 한번 갈아보는 거. 지금보다는 매수 타이밍 자체는 네.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금 더. 보여집니다. 예, 매수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한 12월에서 네. 한 2월 정도가 적절하지 그렇게 않겠냐. 보시는 이유는 혹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 조정이 시작됐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뭐 한 9월 달 정도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이제 11월, 12월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이제 호가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뭐가 달라지냐면 좋은 물건이 나와요. 네, 조금 더 좋은 층. 예, 그렇죠. 네. 지금은 가서 보면 다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보면 다 안 좋은 층, 예, 소위 말하는 비노얄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얄은 혹시라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 너무 비싸게 부르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 그러니까 노얄층이 같은 가격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네. 가격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건데 하여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그런 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2월에서 2월 정도가 매수하기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은 호가를 내놓은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뭐 시장이 뭐 이렇게 딱 좀 침체가 오더라도 아니 뭐 아직 내가 아주 급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한 두세 달 기다려보자.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사람이 안 오고 그렇죠. 집도 안 보러 오고 그렇죠. 근데 팔긴 팔아야 되고 예, 예. 그럴 때 이제 살짝 내려놓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지치거든요. 네. 이제 매도자 약간 지치고 약간 불안해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또 이제 매스컴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 막 네. 나오거든요. 네. 이제 뭐 거래 멈췄다, 뭐 이제 침체로 가는 거 거래 절벽.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 불안해지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네. 이거 뭐 조금 가격 낮추고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중개업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중개업소 뭐라고 그래요? 아 요즘 사람 한 명도 돈이 없어요. 없다고. 찾는 이런 얘기하면 겁이 확 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거나 이제 하는 거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 갖고 있었던 사람들 계속 기다리고 있다 안 되겠네. 나도 내놔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여유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네. 지방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하거든요. 지금 딱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 지방도 대도시에 약간 좀 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 요 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일단 지방에 있는 괜찮은 데들은 최소한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기울기보다는 네. 조금 다 높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에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의 학구는 여전히 뭐 강세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방의 핵심적인 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공격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상급지라고 말하면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얘기하면 자꾸 네. 이제 뭐 다 뭐 서울 강남 뭐 이런 데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투자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이런 데로 이제 갈아타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말은 지금 지방 안에서 조금 좋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서울이든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약간 이제 핵심적인 데들이 뭐 딱 여기만 있고 이제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조금 단계를 거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냥 굳이 이제 조금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방에 제일 좋은 데는 학군이 있는 새 아파트가 네. 1등이에요, 일단. 예,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기반 시설이 좋고 새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데 그러니까 택지 개발 지구에 새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기반 시설이 이제 원래 제일 유명한 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많이 멀리 떨어진 데에 택지 개발 지구의 새 아파트는 좀 의미가 없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요 정도쯤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있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데 학군지 쪽으로 옮겨가 본다면 당연히 투자성이 더 좋은 거고 네. 학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이제 수도권에 좀 더 강한데 쪽으로 이제 옮겨 본다든지 투자를 생각한다면 네.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똘똘한 한 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난 앞으로 이제 월세 살면서 무조건 서울로 옮겨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의 지방의 침체도 어쨌든 끝나고 다시 좀 약간 반등을 하는 어떤 구간으로 간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방 시장이 반등할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막는 요인은 뭐라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뭐가 좀 더 많이 넓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매수세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적은 매수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일단은 핵심적인 데만 좀 더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학군지 정도까지만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 외의 지역까지는 좀 가지기가 어렵다는 상황. 그러면 그거는 다주택자 규제, 뭐 소위 말하는 취득세, 양도세를 좀 완화하거나 뭐 일부 면제라거나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매수세가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취득세 완화를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뭐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어준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네. 쉽진 않아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는 절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네. 그렇다고 침체로 가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완만하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런 걸 다 풀어줘가지고 막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왜냐하면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막, 와, 막 힘들어 죽겠다 우리 집도 막 전세도 막 빠지고 매매가도 빠지는데 뭐 지방 안 살려주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한테 요청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방향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려운. 그렇죠. 그렇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전세를 살다가 이제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집 사요 아니면 한 번 더 볼까요? 뭐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기준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내년 한 1, 2, 3월쯤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럼 뭐 되게 간단해요. 그런 분들은 집 사는 게 좋아요. 네, 집 사는 게 좋고요. 너무 청약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집을 사서 저는 그렇게 청약만 바라보는 게 오히려 진짜 로또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사실은 나 한 방 있으니까 그럼 인생 바뀔 테니까 그때까지 막 기다리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차곡차곡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자산을 차곡차곡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본인의 그런 자금 여력에 맞는 그런 집을 사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서 자금 여력에 있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성이 있냐 없냐를 보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투자성이 있냐 없냐를 보지 않고 자꾸 본인이 살기 좋은 집이냐라고 자꾸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내 자금에 맞는 투자성이 있는 데를 사놓고 본인은 계속 전세로 살거나 뭐 월세로 살거나 반전세로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전략을 꼭 취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급이 없습니다. 네. 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말 제 얘기가 다 틀려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오르냐 빠르게 오르냐 이 차이일 뿐이 없어요. 네. 결국 오르는 거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공급이 없으니까 다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올라가는 게 있고 좀 뭐 그렇죠. 침체되는 것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려고 공부를 하고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제 시간을 좀 쏟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죠.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뭐 저도 사연이나 뭐 이렇게 상담 뭐 이렇게 의뢰 같은 거 막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참 재밌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이런 단지들을 고르셨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이걸 왜 고르셨지 그렇죠. 할 때 맞아요. 뭐 맞아요. 이거를 어디서 알고 예, 고르신 예, 걸까? 예. 왜 이걸 살려고 하실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자기 성향만 네. 보려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 네. 성향만. 어떤 투자나 이런 거나 이제 남들이 좋아할 만한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뭐 집에 가깝고 뭐 돈이 얼마고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는 되는 판은 아니다.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일반적으로 선호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르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막 오고 특히 저는 그게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매수하려는 분들 뭐 매도하려는 분들이 뭘 가장 지금 신경 쓰냐 이런 걸 이제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매수자, 뭐 예. 매도자들은 이게 제일 뭐 신경 쓰이더라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개념보다는 네. 이제 조금 이제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변화라는 건 뭐냐면 확실히 지금의 사람들이 예전의 사람보다는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다. 똑똑해졌다.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알더라.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투자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이제 좀 알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시는 부동산이 너무 가치 없이 떨어지게 되도록 가만히 그렇게 되도록 시장이 되어지는 상황은 절대 안 온다는 놔두지 거예요. 않는다. 예, 이거를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많이 사례로 들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좀 공부 좀 한 사람이죠. 그래도 예전처럼 전세가율 80% 되는 때가 오지 않겠냐. 저는 그때 돼가지고 그럼 그때 사겠다. 가서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와요. 그런 날은. 그 전에 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날이 절대 안 온다라고 보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데들이 45% 50%란 말이에요. 네. 이런 데가 전세가율 55% 정도만 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싼데?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인지해서 그러면 똑똑해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야지 투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경쟁 상대들은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해진 사람들과 이제 내가 경쟁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나는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거와 연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한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성 있는 데들이 이제 더 오르고 네. 그런 투자성 없는 데들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돼서 방금도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데를 왜 살까 이러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조금 심하게 하세요. 멍청해서 하여간 그런 데 샀다 치면은 이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 물건을 이제 받아줄 사람 점점 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걸 잘 알아서 나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를 조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자들도 좀 똑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예. 막 금매로 막 던지는 게 그렇죠. 예전보다 좀 예. 덜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예. 항상 유튜브 보고 막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정책도 맞아요.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옛날보다 더 노력도 많이 하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예. 정말 잘 골라서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도 하시면서 또 이제 투자 자문도 하시는 이제 김사부님 모시고 이제 부동산 전망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이 또 움직일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김사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